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이렇게 학생 운동하고 이러면서 수배를 받다가요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그 전까지는 불교는 전혀 뭐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고요. 제가 사실 거의 교회 오빠로서의 기능을 다 장착하고 있을 정도로 그랬었다가 대학 들어와서는 이제 종교라는 게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잘 안 다녔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절에 서 있는데 이 절에서 나더러 절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절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가 저기 성철 스님 계시는 상자분이 계시는 절인데 거기는 하루에 4번 4분 정도를 하면서 능엄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절이 이런 줄 알았죠. 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4번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할 때마다 한 300배인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으려면 이걸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한 달간 그게 절을 하고 난 뒤에 거기 계신 스님들,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저를 보호해 주는 분이 해인사로 청소년 수련대회를 간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를 보호해 준 분이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 청소년 수련대회를 하는데 그 아마 영남 청소년 불교 수련대회라고 해서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영남 굉장히 규모가 커서 한 700명 정도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행사에 수련대회를 했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지도교사 준비를 하다가 지도교사가 부족하니까 제가 고2, 고3 담임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냐 했더니 그냥 옆에서 웃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있다가 수련을 다 끝나고 마지막 날 3,000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교 쪽에 오래 있을 생각이 그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담임이니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이니까 하긴 하겠지만 뭐 하다가 중간에 그만 뭐 잠자고 좀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옆에서 내 담임 맡았던 애들이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주 안 해본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그래도 매일 4번씩 거의 하루에 1,000배 이상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력이 좀 낮고 3,000배를 갖다가 저녁 8시부터 한 7시간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할 때 중간중간에 아주 우리 당시에 이제 우리 법사님께서 그만두려고 할 때 아주 이상한 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분기 그만두려고 할 때 아주 이상한 말을 하셔가지고 그만두지 못하게 이제 만드셨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얼떨결에 3,000배를 하고 난 뒤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주 내가 여기 목숨 바칠 일도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막 갑자기 3,000배씩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 돌아다니다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저 같은 그때 이제 학생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겪고 우연히 한 1년 뒤에 비원 앞에서 지나가다가 거기 같이 활동했던 분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절이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소림선원이라는 절이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비원 앞에 조그맣게 법당을 차려가지고 도심 내 법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오라고 해서 하도 궁금해서 한번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저기 불교 교재를 만드니까 한번 교정을 받으려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외부자로서 계속 좀 시비를 걸었어요. 이거 너무 논리적 비약이 많고 견검부위인 것 같고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저는 불교를 거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때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불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주 기본 교리에 대한 책이었었고 그 뒤에 대학생들 지도하는 데 와서 도와달라고요. 다 알고 보니까 저를 이제 이 불교 쪽에 잡아 놓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반야신경 근강경 강의를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선배들 꽤 괜찮은 선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끝간데 없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3년 정도 이제 중앙불교교육원이라는 데서 일을 하다가 이 정도 팀워크와 이 정도 멤버면 정말로 내가 여기서 정말 뼈를 묻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크게 발심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교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활동을 초기에 한 분이 이제 법륜 스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제가 정토회 초기 만들 때부터 같이 관여를 좀 하고 그래서 아예 공동체 내에서 한 27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내 활동을 그때 이후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후로 불교 활동을 한 30년 넘게 했었고요. 저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무슨 연락을 받고 이래본 적이 없어요. 저희 정토회 안에서 주로 이제 사회 활동을 제가 90년 초부터 주로 이제 환경 관련된 이 세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에코부타라고 하는 환경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난민들 지원하고 인권 관련 활동하는 데가 있고요. JTS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고 개발 협력 지원하는 그런 활동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매 청일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제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큰 공동체다 보니까 활동하면 매 청일마다 모든 것 다 자동적으로 해고가 되는 것도 있어요. 모든 활동을 다 제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활동이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의 매 청일마다 다 처음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직책이 다 잘리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저는 이제 계속 환경 쪽에 활동하고 주로 사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회 활동을 하다가 그 시스템은 매일 1000일인데 한 번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일까지를 할 수 있고 그 뒤부터는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시작됐는지 이제 주로 계속 환경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공양간에 들어가겠다고 제가 자임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남이 해주는 밥만 먹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회활동하다 보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내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러는 동안 누군가 밥에서 공양하고 밥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좀 공양가에 들어가서 이번 1000일 동안은 활동을 하겠다,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양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초회는 매일마다 발음명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그래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항상 공양가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방어명 준비도 해야 하고 제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후엔 장도 봐야 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JTS라고 해서 인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쪽에 난민 지원하고 가난한 나라 긴급구호 활동하는 팀이 있어요. 제 처가 거기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누군가 파견돼야 되는데 거기가 워낙 여자들이 어렵고 좀 일정하게 경험 있고 나이 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중에 우리 공동체 내에 50명 중에서 그나마 제가 제일 적당하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공양주로 1000일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딴 데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공양주로 한 1년 정도 했었고요. 부득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긴급구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4년 정도 그쪽에 이제 긴급구호하고 개발 지원 협력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아시겠지만 옛날 생물교회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나오고 난 뒤에 2년 뒤에 생물교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도 그 안에서 보면 저를 빼고는 다 기독교 단체였거든요. 저희만 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카불하고 저 칸다르 지방 그쪽에 난민 캠프에 한 80개 정도의 텐트 학교하고 선생님들 지원하고 아이들 그 식량 지원하는 그 난민 캠프, 어마어마한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그 활동하고 카불 북부 지역에 그때 거기에 이제 다리를 가지고 학교 지어주는 활동들을 제가 이제 14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마 불교 내에 이렇게 개발구호하는 활동 단체가 당시에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주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돌아와서 개발협력과 국제개발구호에 대한 제가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평화재단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남북 문제 관련돼 가지고 워낙 법률 스님이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평화재단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초기에 기획실장으로 이제 남북 문제 관련된 활동들을 한 6년간 정도 기획실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쪽에 대한 관심하고 해외 개발구 쪽하고 그 다음에 난민 지원하는 남북 문제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저는 정통에서 이제 법사로 활동하고 제처도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거기가 고도가 높은 곳이어서 항상 그 마을에 들어가면 거의 3,000m 높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기압 때문에 그런지 이게 만성 두통이 생겼어요. 거의 아침마다 타이레놀을 갖다가 먹지 않으면 거의 그렇게 한 6년 정도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제가 요양처럼 이제 밖에 나와 있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절집에서만 살았던 거죠, 저는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요양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안에서만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제가 사회활동하다 보니까 불교지간 내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나를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잠깐 나가 있는 이 1000일 동안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있겠다고 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제가 이제 귀농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사지로 내려가자 하는 운동. 그 귀농운동본부 단체에 제가 이제 부본부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일반 사회단체에 돕고 지원하고 하는 활동들을 또 불교단체에 지원하는 활동 또 조계종에서 여러 가지 환경위원회 활동 이런 활동들을 계속 돕고 지원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월급 받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어쨌든 불교적으로 볼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가장 약화시키는 건 두 가지. 주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날 걱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열등의식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치 교통사고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게 되면 내가 받은 어떤 상처가 트라우마 같은 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만 존재하잖아요. 기억 속에만 존재하면 여러분 생각에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지면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와 여러분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억, 여러분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을 갖다가 또 추리하게 만드는 건 앞날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연금도 못 받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고 자꾸 앞날에 대한 생각하는 건데 앞날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앞날은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여러분 상상력에만 존재해요. 그죠? 여러분 상상력, 여러분 생각에만 존재합니다. 생각은 잡히는 겁니까? 안 잡히는 겁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조사스님께서 마음이라는 걸 가져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기억 속에만 존재해요. 여러분 미래는 뭐에만 존재한다고? 여러분 상상력에만 있기 때문에 둘 다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 둘 다가 끊어지면 정말 대자유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뭐 월급 받고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앞날 대한 걱정을 안 하니까 뭐 어쨌든 별 걱정 없이 다 어떻게 다 살기 마련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아프간 인도에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 내가 같이 활동했던 우리 스텝이 $50를 줬거든요. 한 달에 $50인데 아이가 5명이에요. $50 얼마입니까? 5만 원이잖아요. 이 5만 원 가지고 인도 아프간 아이들이 거기 저 같은 애 5, 6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살았다요. 전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저렇게도 사는데 한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든 못 살냐. 한국은 주변 사람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거기에 비해서 잘 살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다못해 제가 우리 여기 법단 스님께 말씀드려야 된다. 여기 와서 내가 청소만 하면 밥은 설마 안 주실까? 청소하고 내가 고향주 할 수 있어요. 하면 밥은 안 줄까요? 그러니까 내가 앞날에 대한 잘 살려고 하고 있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해서 그렇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디든 못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0위예요. 전반적으로 다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란 말이죠. 이런 나라에서 내가 잘 살려고 애쓰고 그럴듯한 집에서 살려고 애쓰고 좋은 차를 움직이려고 애쓰니까 그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거지. 그럴 생각이 없으면 내가 굶어줄 여유는 없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이렇게 번듯하게 다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제가 어쨌든 불교 집안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경험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사회적 활동들을 주로 해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이 어떤 잘 살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한테 잘 이용당하는 삶을 살자가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요청하고 원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돈이 되거나 안 되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일단 내가 다른 경우에 겹치지 않으며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산 지역 내 환경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이럴 경우에 제가 있는 불교환경연대에도 저한테 월급 주지는 않거든요. 제가 주로 이제 글 쓰거나 이렇게 강연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는 돈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그나마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여튼 살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넘기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엔터키 쳐주셔야 되나요? 예. 자, 요 좀 넘겨주세요. 자, 좀 넘겨주시고, 예, 또 넘겨주시고, 예, 쭉쭉 뒤로 가겠습니다. 예, 예, 자, 여기부터 제가 환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환경과도 관계가 됩니다. 조금 이따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환경 문제가 지금 CO2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건 탄소예요, 그죠? 탄소라고 하는 건 다 햇빛을 받아가지고 식물들이 탄소를 저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뭐를 배출하죠?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숲속에 가보려면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들고 하는 것들이 나무들이 배출하고 있는 산소가 많아서 내가 기분도 좋고 청량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소비하고 있고 또 화석연료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보니까 나무 속에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를 태우니까 탄소가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탄소가. 그동안 나무는 탄소를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무나 석유 이런 것들이 다 햇빛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햇빛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그동안 그걸 보관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태우니까 탄소가 자꾸 방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베버리면 나무를 죽죠. 나무가 죽으면 나무 안에 있는 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썩으면서 또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나무를 많이 베면 나무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도 다 배출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높아져요. 그래서 나무 베면 안 된다는 것하고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밀림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마존 밀림이 나무가 많다 보니까 지구의 허파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 공기를 그만큼 정화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CO2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 옷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옷을 얇게 입으면 어떻습니까? 춥죠? 이건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체온을 갖다가 적절하게 이 옷이 체온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껍게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체온을 갖다가 이 두꺼운 옷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얇게 입으면 내 체온이 이 옷을 통해서 적절하게 기온이 보관되기도 하고 온도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CO2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지구에서 우리 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옷을 입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름이건 겨울이건. 근데 여름에 더운데 옷을 두껍게 입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덥죠. 땀 삐질삐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CO2가 만약 없으면 지구가 어떻게 되냐면 저 금성이나 수성처럼 돼요. 햇빛이 비춰지는 것들은 온도가 1000도, 2000도 올라가는데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영하 200도, 300도로 떨어집니다. 이 CO2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온도를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O2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많아진 거예요. CO2가 없으면 안 됩니다. CO2가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CO2 농도가 높아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 기온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 옷을 갖다 두껍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온의 온도차가 적어요. 근데 극지방 기후가 이 온도차가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극지방의 기온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적도지방은 잘 많이 안 오릅니다.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극지방의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극 북극의 얼음이 얼고 최근에 북극에는 쇠빙선이 지나감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에 북극 쪽에 이 해로가 뚫렸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해로가 뚫리면 원래 얼어붙어 있을 땅이 얼음이 쪼개져가지고 배가 지나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류 소통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남극의 얼음도 지금 녹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심각한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얼음이 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 물은 뜨거울 때하고 차가울 때하고 물도 부피가 많아지고 줄어들고 하죠. 물이 더워지면 부피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요. 그죠? 여러분 바닷물 지구상에 있어서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거의 90%가 바닷물입니다. 그죠? 또 지구상에 약간 70% 육지하고 바다 면적 중에 70%가 약 바다 면적입니다. 바닷물이 팽창해요. 그다음에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해수면이 상승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산 바닷가잖아요. 그죠? 해수면 1m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1m 상승하면 여러분 뉴욕 이런 전 세계 모든 그 유수의 도시들이 다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통, 물류 소통이 원하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낮은 지대, 캘커타 같은 경우처럼 낮은 지대 1m만 높아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 물에 잠깁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미 한 60조 정도 그 지역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한 60cm 정도, 50cm 정도 지역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태평양에 투발루라고 하는 아주 낮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전체 나라가 1m가 안 돼요. 투발루라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여러분 환경 난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후 난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분들이 살 수 없어가지고 지금 1년에 300만 정도의 기후 난민이 발생합니다. 살 수 없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때문에 갑자기 그 비가 오는 지역에 가물었어요.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안 졌죠. 농사가 안 져지니까 그 건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살 수가 없으니까 비가 오고 물이 있는 쪽으로 때로 이동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전쟁이 발생합니다. 기후 문제 때문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CO2 농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시베리아 동토대, 시베리아가 이제 얼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후가 녹다 보니까 얼어 있었던 그 안에 얼었던 것들이 풀려요. 얼었던 게 풀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옛날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녹아가지고 밖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었던 옛날에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밖에 노출돼요. 그 다음에 얼었던 게 갑자기 녹으니까 갑자기 뻥뻥 뚫립니다. 여러분 저 싱크홀 이런 거 보셨습니까? 러시아 지방에서 갑자기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집안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얼어 있었던 CO2도 얼어 있었거든요. 이게 막 방출되고 또 메탄 같은 게 방출돼요. 여러분 메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쓰레기라든가 똥 같은 데서 나오는 가스 있죠?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가면은 불 자주 나요? 왜 불 자주 날까요? 이 쓰레기들이 축적되고 쌓여있으면 이것이 비가 맞고 있게 되면 안에 열이 생겨요. 그 안에 이제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메탄가스가 열하고 결합되게 되면 불이 납니다. 이 메탄가스, 여러분 방귀 뀌고 이러면 이게 메탄가스거든요. 이 메탄가스는 불이 붙어요. 그죠?
이 메탄가스는 CO2에 비해서 21배 공식적으로 원래 어떤 사람은 한 70배가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21배 정도의 기후 위기를 갖다 유발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CO2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뗐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갖다가 떼기 위해서 자동차도 줄여야 됩니다. 석탄 발전소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것들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게 뭐가 있었냐면 축산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예요. 축산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축산업이라는 건 왜 축산업이죠? 뭐 하기 위해서 축산업을 개발시키고 있는 거죠? 고기 먹으려고. 여러분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는 것들이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축산업을 넓히기 위해서 거기다 소라든가 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을 불어 태우거나 사고처럼 위장해서 태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역들이 지금 여러분 1초마다 축구장이 10개 정도의 밀림이 파괴된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하냐면 맥도날드 여러분 불매운동하고 한 적 기억나십니까? 맥도날드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밀림을 파괴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축산업을 소를 키웁니다. 또 고기 그 키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축산업을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이 소는 위가 몇 개입니까? 4개죠.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트림에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똥에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그리고 축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의 먹이를 키우기 위해서 곡식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옥수수라든가 콩을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옥수수, 콩을 사람이 먹는 것보다 약 이거를 재배하는 70% 정도를 갖다가 축산업의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재배하는 곡식들입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1인분의 고기를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12, 이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2명이 먹어야 될 곡식들을 갖다가 고기한테 먹여가지고 1인분의 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kg의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12명이 12kg의 곡식을 갖다가 소비했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채식 운동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인분 고기를 먹으면 12명의 사람들이 곡식을 갖다가 먹는데 지장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지장이 있느냐? 여러분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곡식을 갖다가 잘 사는 나라들이 곡식을 갖다 수입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곡식 수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곡물 가격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지죠. 곡물 가격이 높아지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 이 돈이 없는 사람은 이 곡물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곡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쪽으로 가게 되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곡물을 사서 먹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그것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굶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식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로 하여금 요구하는 거죠. 기업을 통해서 CO2 발생을 줄이라고 정부한테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운동은 뭡니까? 하루에 저희가 캠페인을 하루에 한 끼라도 채식하자. 근데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끼라도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된다며요. 옛날에는 고기를 갖다 덩어리를 먹는 적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고기를 덩어리를 먹기보단 국물을 우려서 먹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지고 고깃국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덩어리를 먹어요. 더군다나 요즘엔 거의 한 끼에도 고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고기가 좀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캠페인은 원래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원래 불살생 기후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 불자들인데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캠페인을 그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린 좀 더 나가자. 하루 한 끼. 아침 정도 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캠페인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기만 안 먹어도 엄청나게 많은 CO2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닷물 팽창하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산소화됩니다. 산호가 죽게 돼요. 산호가 모든 물고기들의 어떤 집들 역할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지금 할 말은 제가 몇 시에 끝나면 되죠? 12시. 12시. 아직 30분 자, 남았어. 지금 산림 파괴 심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의 밀림도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가구 원목들 어디서 수입해 오나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네, 보는데요. 여러분 보르네오 가고 들어오셨죠? 우리나라가 2위의 목재 수입 국가입니다. 1위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제 통계는 한 10년 전의 통계인데 우리나라 목재 수입 2위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도네시아가 이쪽에 나무를 배워옵니다. 그리고 사막화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숲은 나무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이 종이를 딱 보면 이 종이에 뭐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이에 바람이 또 있고 햇빛도 있고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렇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뭐 갖고 있죠? 핸드폰 갖고 있나요? 네, 아이고. 핸드폰은 여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해서 이 핸드폰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핸드폰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석 모든 게 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관여해야지만 이 반석 하나 만들어집니다. 사람만 관계됩니까? 우주 천지가 바람도 있어야 되고 이 반석 안에 또 풀벌레 소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도 죽여줘야지만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나무와 이 숲은 나무들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나무들만 모였다 보니까 이 안에 무수한 많은 벌레들이 살고 있죠. 또 새들도 살고 있죠. 짐승도 살고 있죠. 숲을 벤다는 얘기는 벌레들과 짐승들과 이런 모든 동물들의 집을 없앤다는 의미랍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부수한 많은 풀벌레들을 없앤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무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여러분 저수지가 물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저수지가 뭐다? 나무예요. 나무가 많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들을 갖다 이 나무가 다 머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위에 가서 요즘엔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 같은 위에 가서 쌀 씻고 밑에 가서 거기다 오줌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그 위에 사람은 그러고 있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러면 저 꼭대기 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탱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곡에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계곡에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다 어디서 나온 건가요? 나무와 풀들이 다 머금고 있는 물들을 조금씩 내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지하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 많은 나무들이 머금고 있는 물들을 조금씩 내보내가지고 계곡에 물이 만들어진 건데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곡에 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처럼 산림이 바뀌는 짐승들, 생물종들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수한, 원래 박쥐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박쥐 몸에 붙어있는 무수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예?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 몸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억 마리의 바이러스가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연계에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박쥐가 살 수 있도록 그 숲을 남겨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숲을 개발하니까 박쥐가 살 수 있는 서식처가 자꾸 줄어드니까 박쥐가 자꾸 민가로 날아올 수밖에 없어요. 민가로 날아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사람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수 공통의 전염병, 그러니까 동물에게 걸리는 병이 사람에게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을 따져보니까 인간이 무분별한 자연 개발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 줄어드는 바람에 그 동물들이 살 수 없어가지고 그 동물들이 있었던 그 무수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염된 거죠. 그럼 동물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동물도 서식지를 남겨두고 나머지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동물도 서식지를 자꾸 좁아들게 만드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다음에는 자, 이번엔 쓰레기 폐기물 문제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피해 심각하죠. 심각하다. 그죠? 여러분 지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금 부산 지금 주로 어디다 매립지가 있나요? 그럼 매립지 가보셨습니까? 저쪽에 농산 여러분 주변은 깨끗하고 하니까 쓰레기 몰아가지고 분리수거만 하면 되니까 안 보이시죠? 쓰레기 매립한 곳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 도시권의 매립지 같은 경우는 도시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도시 인근의 농촌에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인 김포에 있습니다. 근데 김포 같은 경우도 지금 매립지가 지금 포화 상태예요. 앞으로 2년밖에 못 간다고 해가지고 김포시장은 더 이상 우리 매립지 매립 못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 여러분 스스로가 쓰레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죠? 지금 매립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매립지만 있는 게 아니라 불법 매립지도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요즘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저 매립하는 사람들이 싸게 지방자치단체에 싸게 끼워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쓱 버리고 와요. 이런 게 전국적으로 한 300개가량 됩니다. 쓰레기 산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으면 여기 벌레들 낍니까 안 낍니까? 엄청나게 끼죠.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불이 나나요 안 나나요? 여기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이것이 압착에 있어 메탄가스가 발생한다고 했죠. 쓰레기 불이 납니다. 그런 게 또 산불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안 되니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최근만 하더라도 어디 버렸는지 아세요? 바다에 버렸어요. 여러분 군산 앞바다, 저 부산 앞바다, 저 포항 앞바다 세 군데에 버렸습니다. 멀리 가져가요. 여러분 바다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수십 년을 그 바다에 버려왔어요. 여러분 바다 쓰레기 우리가 해물 먹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분들 해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저 하와이하고 미국 사이에 남한의 7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이 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플라스틱 섬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갑자기 가마우지라든가 뭐 이런 새들 해부해 보니까 그 안에 빈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고 거북이가 스트로우가 코가 막혀가지고 숨 막혀 죽는 거. 또 맥주 캔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 드리를 갖다가 이 플라스틱으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그 고리에 걸려가지고 이 거북이가 목이 졸려가지고 계속 어릴 때부터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사진 보셨습니까? 쓰레기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도 포화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지 문제. 여러분 에너지 문제는 정말 마음 무겁습니다. 여기 어디죠? 원전 있지 않습니까? 보리에. 여러분 제가 저 후쿠시마 사건 있을 때 일본에서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후쿠시마는 그나마 시골이었었어요. 주변에 반경 20km, 30km 인구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저 고리나 이쪽에 얼마나 인구가 있습니까? 울산.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 저 고리에 뭐 사고 나면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 다 이사 가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원전은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 수명? 네? 여기 써놨나? 예. 써놨어요. 여러분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수명이 약 30년이에요. 여러분 저 아파트도 콘크리트 건물이죠. 대략 30년 되면 재개발 합니다. 아파트도 그 옛날에 초기에는 5층짜리 아파트였죠. 근데 개발하는 사람들이 5층짜리를 개발해야 돈이 안 되니까 5층짜리를 구매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10층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이 개발업자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10층짜리가 좀 지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20m, 지금 30층짜리 초고층을 짓는 겁니다. 나머지를 분양해가지고 이제 건설업자들이 살았어요. 그 다음은 어떡하죠? 큰일이야.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100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30년 수명입니다. 근데 원전도 얼마나? 30년. 30년 지나고 나면 이게 한계 수명이란 말을 써요. 한계 수명 지나고 나면은 수명 연장을 합니다. 후쿠시마 30년 지나고 수명 연장을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수명 연장 한계 수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까지는 안전하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게 썩기도 하고 부식되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위험하다라고 한계 수명.
근데 이제 여지껏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그러면 내일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조금 연장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전에서 고준위 폐기물. 엄청나게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라늄을 태우면 플루토늄 나옵니다. 이 플루토늄 반감기, 이 방사능 이 강도가 반으로 줄는데 10만 년 정도 걸려요. 반으로 줄는데. 그다음에 중준위 폐기물이 있습니다. 저준위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 뭐냐면 방사능을 이제 그런 것들 만졌던 장갑 같은 거 있죠. 낮은 수위의 방사능, 고주지 폐기물, 또 중주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잠깐 30년 동안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후세들 10억 년 동안 우리 여러분 후세들한테는 이 어마어마한 방사능 피해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이런 모든 환경 문제는 그 모든 전쟁과 갈등은 네가 죽건 말건, 네가 피해를 보건 말건, 또 우리 후세들이 뭐 손해를 보건 말건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그러건 말건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건 연기적 사고입니까? 비연기적 사고입니까? 네가 죽든 말든 관계없어. 이것은 상관없다라는 사고가 연기적 사고인가요? 비연기적 사고인가요? 비연기적 사고죠. 세상에 여러분 저 지난번에 이 방석 하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관계돼 있고 이 우주의 모든 게 다 관계가 돼 있고 다 상관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나는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음 때문에 네가 죽건 말건, 네가 고통을 받건 말건, 자연이 파괴되건 말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다 비연기적 사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연기적 사고를 하면 뭡니까? 다 저 사람이 고통받고 하는 것들은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30년 동안 우리가 전력 소비를 잘했어. 후세들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한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형광등이 안전하다 그러면 이게 깨지면 피해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깨지면 저쪽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 없잖아요. 깨지면 여기만 있겠죠. 그죠? 피해 범위가 예상될 것입니다. 여기 깨지면 피해를 예측할 수 있죠. 그죠? 깨지면 여기만 쓸어남기만 되기 때문에 여기 저 유리병 조각만 좀 조심하면 돼. 라고 해서 피해 복구가 예상이 돼요. 그죠? 또 피해 범위가 예측이 되고 피해 복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전 저게 사고 나면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복구가 가능합니까? 복구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비용이 싸냐? 옛날에는 쌌을지 모르겠죠. 그건 뭐냐면 건설비용만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 폐기비용까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폐기비용까지 포함시키니까 다른 것보다 가장 비싼 거예요. 그다음에 깨끗하다고 하는데 저게 원전 방사능이 나오는데 어떻게 깨끗해? 독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는 자꾸 국민을 속이고 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세일가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세일가스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그동안 저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일가스는 뭐냐면 바위 속에 기름이 바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출하냐면 바위를 깨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름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깨는 거 갖다가 수압 파쇄 공법이라고 해요. 이걸 다 물로 강력하게 쏴가지고 바위를 깨가지고 거기 있는 기름들을 조그만 기름들을 갖다 모으는 건데 초기에는 이게 견제성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미국은 지금 이 세일가스라고 수압 파쇄 공법으로 기름을 얻기 때문에 중동의 기름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이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진이라든가 결국 환경 내에 있는 자원을 파괴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국을 남기겠다고 다 뽑아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거냐? 너희들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후손들 아들과 손자들이 이쁘다고 하지만 그들이 먹을 걸 남겨두고 나머지 갖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 쓸 것들 남겨두지 않고 있는 거 다 뽑았으면
네가 사랑하고 있는 네 아이들, 손자들 어떻게 살란 말이지? 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러분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라늄 수입해오죠. 호주 같은 데서. 그죠? 그다음에 저 석유 같은 경우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도 발전소가 있는데 어디서 수입해옵니까? 저 중부에서 수입해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화력 발전이라든가 이렇게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요즘에 막 그냥 너도나도 갑자기 보니까 농촌 지역에 농사도 안 짓는 데가 다 태양광 뒤덮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 여러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원료 수입을 어느 나라에서 해옵니까? 우라늄은 외국에서 해오죠. 근데 태양광은 원료 수입을 어디서 합니까? 국산이에요. 그죠? 풍력은 원료 수입을 어디서 해옵니까? 국산이에요. 바람이. 그죠? 국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일단 끊임없이 햇빛이 비춰지는 한,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 한, 이 원료는 끊임없이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반대하려고 할까? 여러분,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커미션과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대한 전문가 집단들의 어떤 카르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가 없어지지 않아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자꾸 개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토양 오염 이런 게 많이 있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적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외국에서 우주인이 침략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미운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이랄지 라도 합쳐서 이 외계인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과 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인의 침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외계인이 저희 지구에 와서 이산화탄소를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뿌린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예요. 우리가 적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왜 적이냐?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 지금 한번 넘어갈게요. 자, 환경 문제라는 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만 해결하는 줄 알면 됐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돌발 잠재였는데 더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발생했나 보니까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소비 생활 양식이 이런 식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왜 발생했습니까? 인간의 본성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몸에 피부병이 있어요. 피부가 증상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피부가 나빠진 건 내가 안에 있는 위장이 문제가 있어서 피부로 증세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장을 고칠 생각 안 하고 계속 피부약만 바르면 여러분 보통 저 증상만 치료하는 요법을 뭐라고 하죠?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그 원인 치료 아니죠. 근본 치료 아니죠. 좋은 치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증상도 치료해야죠. 하지만 원인인 이 위장이나 이런 것도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 문제다. 그래서 환경 문제만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우리가 정말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너와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지구자원은 무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마무리가 이겁니다. 우린 그동안 이제 행복하고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근데 행복과 발전을 이게 원래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바꿔오면 예. 아까 그걸로 제가 이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 이거 길에서 5만 원 주고 삽니다. 옷을 낸자. 제가 이 옷을 입고 오랫동안 입고 떨어지면 기어 입고 대를 물려 입으면 이 회사는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밑창이 떨어지면 갈아 신고
그 다음에 정말 오래오래 신고 물건 구입 안 하고 그 신발만 가지고 수리해서 신고 이렇게 한다. 이 신발 회사 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자, 이 회사들이 잘 되는 방법은 이 회사가 잘 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좋아할까? 여러분이 어떤 소비자가 되면 이 회사들이 좋아할까요? 가급적 여러분 물건을 오래 쓰는 걸 좋아할까요? 오래 쓰지 않는 걸 좋아할까요? 오래 쓰지 않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빨리 벗겨서 새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 빨리빨리 벗겨서 버려가지고 새 신발 갈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로 그렇게 합니까? 네? 기능 한 그렇죠. 가지. 광고예요. 여러분이 저 KBS 수신료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SBS, MBC, 뭐 JTBC 이런 거 수신료 내시나요? 안 내는데 여기 회사 사람들 어떻게 월급 받고 먹고 살고 있을까? 광고, 그죠? 그다음에 채널과 채널 사이에 보면 또 홈쇼핑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앉아 있으면 저 물건 안 사면 내 인생 크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막 그냥 지금이 찬스야. 지금 사람이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물건을 보고 있으면 못 먹고 있으면 저 물건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한다.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삶이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까요? 여러분 삶을 만족하게 만들면 좋은 광고일까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좋은 광고일까요? 부족하다고 느껴야죠. 그죠?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먹어라, 입어라, 발라라, 써라 끊임없이 충동합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끊임없이 결핍감을 자극해요. 너 이거 없지? 아니 텔레비전에 그 구닥다리냐? 요즘 거대하게 휜 텔레비전이 나왔어. 화면도 이렇게 커요. 해상도 엄청나게 짱이야. 근데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만족하겠어? 자꾸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서지면 옛날 같으면 다 중고업체가 수리해서 썼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욕망이 이제 구입하고 싶은 욕망이 쫙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마치 고장이 났어. 돈도 없진 않아. 그럴 때 이걸 중고에 수리하고 싶겠습니까? 이 차는 잘 됐다. 새 걸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찬스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욕망을 계속 확대시켜요. 그죠? 먹어라, 입어라, 팔아, 써라 욕망을 확대시켜요. 그러면 내가 욕구를 확대시키면 내가 그만큼 소유해야 나는 행복한 거죠. 그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 나는 행복한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발전된 사람입니다. 그죠? 사고 싶으면 사야지만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대학을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까? 좋은 대학을 왜 가고 싶어 하냐면 그런 대학에 가야 남보다 훨씬 더 경쟁적 조건에 좋은 경제적 조건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물건을 갖다 많이 구입할 수 있잖아요. 큰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차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좋은 대학을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니까. 난 남다른 학문적 사명 때문에 좋은 대학을 하려고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 다른 분도 계신가요? 욕구를 끊임없이 욕구 확장시키면 내가 사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끊임없이 확장하면 끊임없이 소유를 해야죠. 소유한다는 얘기 뭡니까?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저 테이블을 또 텔레비전을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한다면 모든 데마다 이렇게 소유를 많이 하려고 한다면 어떤 물건들이 많이 생산돼 있어줘야지만이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건을 많이 생산하려면 무한히 상품 생산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다? 자본이 많아야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 중에서 자원에서 나오지 않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석유, 나무 다 자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무한히 욕구를 확장하려면 소유를 무한히 해야 돼요. 소유를 무한히 하려면 상품 생산을 무한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다? 자원이 무한히 있어야 돼요. 자, 예전에 우리가 미국보다 30년 뒤지고 미국보다 10년 뒤였다. 이 말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사는 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 거. 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한꺼번에 쫙 나옵니다. 미국의 인구 현재 얼마? 3.2요. 4.2%예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 화석연료의 23%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0%밖에 안 되는 잘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화석연료의 82%를 소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태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어떤 거냐면
80%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18%의 에너지 갖고 놀아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지구 온난화 문제. 20%의 책임입니까? 80%의 책임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우리는 이미 20%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세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제가 아프간에 있을 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소리 좋은 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정의로운 일이 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가난한 나라 사람들 다 우리나라처럼 살아야죠. 왜?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이 옳은 거라고 한다면 저렇게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 저게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저 몇십억이 되는 아프리카 또 지금 10억 가까이 되는 인도의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사는 걸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옳은 일인데 근데 만약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한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20% 같은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게 정말로 이루어진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다음 자, 우리가 지금 지구는 20%밖에 안 되는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구 자원은 골고루 나누시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수의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다른 나라 사람이 써야 될 자원을 다 뺏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런 식의 편안함과 풍요는 뭐냐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써야 될 자원을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불교에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게 뭔지 모르고 참여하면 그 잘못이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하셨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써야 될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 가나에 있는 사람이 1인 한 사람이 쓰고 있는 자원보다 여러분은 거의 한 50, 60배 정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런 삶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딱 들면 뭔가 회심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삶을 더더욱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미래 세대, 여러분 후손들을 쓸 것들을 놔두고 나머지 갖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자들, 증손자, 고손자들이 써야 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남겨두고 나머지 갖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과 안락과 풍요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될,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을 다 뺏어 쓰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런 죄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라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방법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 거 우리가 뺏어 쓰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 것들을 뺏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소비하지 않도록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다음.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욕구분의 소유죠. 자, 소유를 무한히 확장하게 되면 자원이 무한히 있지 않죠. 여러분 only one earth란 말, 하나뿐인 지구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뿐인 지구란 말은 지구가 무한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구가 한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구가 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든 산업 시스템은 우리 지구 자원은 무한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모든 경제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의 미망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미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미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자연은 유한하다가 이게 어떤 게 자원이 무한하다가 팩트입니까? 자원이 유한하다가 팩트입니까? 자원이 유한하다가 팩트인데 우린 그동안 인류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자원이 유한하면 물건 생산을 무한정할 수 있습니까? 무한정할 수 없습니까? 자, 그러면 소유를 무한히 할 수 있습니까? 무한히 할 수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럼 요 도식에서 분자를 무한히 키울 수 없어요. 그죠? 소유. 분자를 무한히 키울 수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 행복할 수 없나요? 분자를 키우는, 그동안 우리는 이 분자를, 소유를 키우는 방향으로 우리의 행복을 도모했어요. 그죠? 근데 더 이상 분자를 키울 수 없어요. 왜냐면 자연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 그럼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있을까요?
나와 있네. 분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분모를 줄이는 방법. 이게 환경운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옛날 아나바나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 있습니다. 쓰레기 운동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가장 아껴 쓰고 그러니까 리사이클, 리듀스, 그다음에 리유즈 운동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근데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리젝트예요. 거절하기입니다. 어떤 물건 살 때 안 삽니다. 안 먹습니다. 거절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모든 쓰레기 운동의 첫 번째가 뭐다? 안 쏜다. 거절하고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 나중에 분리수거하는 거고, 두 번째 리유즈, 재사용하는 거예요. 물건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리듀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겁니다. 발생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사면 되는 거죠. 안 사면. 자, 욕구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물질 이게 따질 경우에 소유는 뭐를 소유하는 거죠? 물질을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 욕구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앞두고서 더 이상 이제 물질적인 것들로 누가 많이 소비하냐 경쟁은 환경을 파괴시켰던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으로는 청빈하게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 풍요롭게 사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무수한 환경 실천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노하우는 어디 많이 갖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불교가 이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갖고 있는 무수한 수행 방법 이런 것들도 인류의 자산이잖아요. 그죠? 인류가 위기를 처했을 때 이런 자산들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무수한 많은 방법들로 활용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무수한 환경단체, 외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이 환경 위기 시대 때 불교 쪽으로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거기에 해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린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환경 문제가 알고 보니까 유럽의 서구의 히브리 문명과 히람 문명 이 두 가지 때를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 문명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문명 뭡니까? 구약 기독교 성경에서 발생된 문제죠. 뭐가 문제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합니까? 혹시 교회 다녀보십니까? 인간의 형상대를 만들잖아요. 그죠? 인간의 신의 형상대로 됐기 때문에 이걸 탄생물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중풀나게 잘 태어난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겼으니까 다른 생명들하고 평등합니까? 평등할 리가 없습니까? 평등하지가 않죠. 신의 형상대로 있으니까 잘나게 태어난 거예요. 이걸 탄생물적 교만, 다른 생명과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 인간이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정복해야 돼. 이건 신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밀림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은 신의 명령이야.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린하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실제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청지기 관리자의 사명을 준 건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새롭게 해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저렇게 파괴해놓고서 이제 와서 성경 해석을 잘못 달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문제긴 하지만 제가 그 기독교 단체와 같이 활동할 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전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주 이건 진리입니까? 주장입니까? 주장이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환경 문제를 보고서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위대하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위대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걸 또 주장이라고 들을까요? 진리라고 들을까요? 또 하나의 주장이야. 그죠? 자, 여러분 주장과 진리를 갖다 어떻게 그러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장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따라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행동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는 거거든요.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을 갖고 있었다면 그럼 불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증명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솔선해서 나서지 않으면 환경 문제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위대하다 하는 것들을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밖에서 우리가 주장할 때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삶과 실천을 통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분께서 저는 원래 only one, 한 사람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뀌는 것들은 다 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원력을 내냐에 따라 그 원력의 크기만큼 그 주변을 변화시켜요. 원력이 굉장히 센 사람은 그만큼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죠. 나 하나 바뀌는 것이 주변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파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서 풍이라든가 학교 학풍, 교풍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뭐냐면 한두 명 사람들이 청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지저분할 때마다 맨날 줍고 아이들한테 계속 청소하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그 학교와 집은 깨끗해집니다. 근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저분해지죠. 그죠? 근데 한두 명이 반복적으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주변을 아주 작게라고 파장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그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북교의 나비가 날개질을 하게 되면 그게 작은 변화가 어떤 요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뉴욕의 큰 어마어마한 태풍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 카오스 이론에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주 작은 마음이 내는 게 큰 변화를 주변에 만든다는 거죠.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불교,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사부대중이 정말로 우리가 평등하다 이런 말 써왔었죠. 그죠? 스님들이 스님들만 중심이고 말이지 우리 제가자들은 참 우습게 보고 이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님들은 어쨌든 누가 봐도 불자라고 하는 어떤 모양의 증명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증명되는 게 없어요. 그죠? 머리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자가 아니다. 스님들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다른 종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책임적인 주체로서 동등한 n분의 1이 아니야. 그죠? 스님들은 꼼짝없이 불교 쪽에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가 여차하면 절이시는데 떠나버릴 거야. 안 나와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집안에 곡간 열쇠를 맡기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한테 곡간 열쇠를 맡길 수 있어요? 여기 뼈를 묻겠다 하는 사람이 눈빛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나는 머리 깎았고요 안 깎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여기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 보여. 이런 사람이어야지만이 동등한 한 표 똑같은 의결도 하고 곡간 열쇠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책임있는 역할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부대중 공동체가 된다 한다면 스님이 잘해주시는 건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수행해야죠. 또 내가 공부해야죠. 내가 신행해야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11조 되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데 10분의 1을 낸다고요. 10분의 1을 내니까 저렇게 열정을 내지 않습니까?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는 게 단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시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부의 재분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이걸 나눠준 거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10분의 1씩 내니까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기독교인 욕하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내셔야지. 그렇게 내면서 얘기를 해야지 기독교인 욕할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굶어 죽습니까? 안 굶어 죽어요. 그렇게 하니까 불교가 융성하고 기독교가 융성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새롭게 정말로 발심해가지고 또 활동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일단 시간인 사람 시간으로 하세요. 열심히 나와서 여기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활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보시도 하고 많이 하죠. 보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내 이익이 관계되는 게 아닌 다른 공적 가치가 있는 곳에 내가 내가 그 마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징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좀 하고 해야 불교가 융성하고 이 단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원력보살들이 딱 몇 명만 있으면 내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로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큰 원력을 내시고요. 그럴수록 내 삶이 풍요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환경단체 보시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들이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히 아이 이름으로 한번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큰 교육이 되고 부모가 존경할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할 만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삐뚤어 나갈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활동들 하는 것들이 여러분 다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제가 고향간에서 있었던 1년 동안 있었던 게 저는 그게 그 이후에 저는 큰 공덕이 돼서 수경 스님께 그런 말씀 드렸더니 보통 스님들이 공부가 안 될 때 고향간을 많이 간다고 하시면서 고향간에서 여러분 1년 있으면 10년 쌓을 공덕을 한꺼번에 쌓는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때 했던 그 공덕으로 지금 같은 잘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 에너지 있게 여러분 불교 쪽에 오신 건 그래도 여러분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실수록 굉장히 많은 깨달음도 있고 즐거움과 보람도 있을 테니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환경 관련된 활동도 요청하시면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면 너무 늦게 그래서